안녕하세요. 저는 노원역 근처에서 게장집을 운영하고 있는 50대 여성입니다. 지금까지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오다가 최근 들어 삶의 여유를 가지려고 제 딸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 5월에 결혼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때 되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더 줄어들 것 같아 그전까지 딸과 자주 못 다녔던 여행도 좀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면서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동안 앞만 보며 달려왔던 건 제 딸이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남은 인생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 오로지 딸을 위해 제 인생을 바쳤고 지금은 그 꿈을 이루게 되었죠. 사람은 주어진 환경에 따라 변한다잖아요. 저와 제 딸 또한 급격하게 변해버린 인생길을 다시 만들어가기 위해 발버둥 쳤고 지금의 결과까지 이룰 수 있게 되었네요. 저희가 악착같이 살아왔던 이유는 13년 전에 전 남편과 이혼을 하면서부터였어요. 그때 당시 저와 제 딸이 내쳐졌을 때 받았던 상처는 분노로 가득 차게 되었고 그 사람에게 꼭 복수해야겠다는 그런 마음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제 딸은 13년이 지났는데도 그날의 아픔을 지울 수가 없는지 아직까지도 악몽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약이라고 세월이 흐른 만큼 예전보다 나아지긴 했지만 제가 바라는 건 그 아픔에서 완전히 벗어나 더 이상 아프지 않고 살아가길 바랄 뿐입니다. 13년 전에 전 남편은 저와 함께 족발을 팔아 생계를 유지해 왔었어요.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전 시부모님이 다른 지역에서 족발 장사를 했었는데 그 옆에서 일을 배워왔었고 저와 결혼을 하게 되면서 다른 지역에서 족발 가게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한테 모든 걸 제공받아 장사를 하다 보니 맨 땅에 헤딩하는 게 아니라서 어렵지 않게 올라갈 수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 남편과 결혼을 하기 전에 의류 매장에서 판매업을 했었는데 가끔 동료 직원들과 함께 업무가 끝나고 족발을 먹으러 갔다가 남편의 대시로 만남을 가지게 되면서 연인이 되었고 결혼까지 이어져 살림까지 차렸던 거였어요. 누구나 그렇듯 불행한 길을 걷고 싶어서 결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결혼을 선택한 제 인생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 버렸습니다. 시부모님은 제가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남편을 도와 족발집을 키우길 원하셨어요. 음식에 소질이 없었던 저로서는 새로운 일을 한다는 게 쉽진 않았지만 시모의 말대로 남편을 도와 족발집을 운영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방향일 수도 있을 것 같아 고민 끝에 오랜 시간 다니던 일을 그만두고 남편을 따라 장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접해본 일들이라 쉽지는 않았지만 뼈와 살이 된다 생각하고 열심히 배워왔고 그렇게 남편과 손발 맞춰 살아오다 보니 어느새 제 딸은 대학을 앞둔 고등학생이 되어 있었죠. 그동안 남편과 함께 결혼 생활을 해오면서 별의별 일들은 다 겪었었는데 그래도 이혼하지 않고 버티려 했던 건 제 딸의 앞날 때문이었어요. 반에서 항상 10등 안에 들었었고 좋은 성적을 거뒀던 제 딸의 미래가 밝아 보여 성인이 될 때까지는 최대한 참고 버티면서 살아왔었어요. 계획도 없이 무작정 남편과 이혼을 한다는 건 제 딸의 미래를 망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함 때문에 때를 기다려왔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그동안 저를 무시하고 상처가 되는 행동들을 많이 해도 참을만 했었어요. 바람만 아니면 다른 건 다 넘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바람을 피우는 순간 제 딸에게도 엄청난 상처를 받게 되는 충격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남편이 외간 여자만큼은 안 만나길 바라왔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배달을 다녀오겠다고 나가더니 한참이 지나도 들어올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전화를 해도 받지 않길래 남편이 배달 간 곳을 확인해 보니 딸이 입시 준비로 학원을 다니고 있던 건물에 배달을 갔길래 곧 돌아오겠지 했는데 딸이 학원에서 공부를 마치고 식당으로 들어왔는데도 남편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딸에게 아빠를 봤냐고 물어보니 못 봤다고 하길래 그때부터 기분이 슬슬 안 좋아지기 시작했고
시간을 확인해 보니 배달 나갔던 사람이 어느새 4시간이나 넘게 연락 두절인 상태였어요. 수십 통도 아닌 수백 통의 전화를 걸었죠. 배달 일도 많이 바쁜데 벌 만큼 벌었고 체인점도 수십 개가 있다 보니 이제 막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지 무책임한 행동을 지속적으로 보였지만 그래도 4시간 이상 자리를 비운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확실하게 뭔가 느낌이 안 좋아 딸에게 잠깐 식당을 맡기고 남편이 배달간 건물로 향했어요. 건물 주위에 배달 오토바이가 없길래 답답함은 더해갔는데 다시 식당으로 돌아가려던 그 순간 남편의 오토바이가 지하 주차장에 주차가 되어 있는 게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냥 지나쳤으면 못 봤을 정도로 아주 살짝 보였던 오토바이를 발견한 저는 심장이 두근거려 천천히 지하 주차장으로 걸어 내려가고 있는데 대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어떤 여자와 대화를 주고받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고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던 저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네요. 아, 다종이야. 당연히 머리가 좋으니까 좋은 대학은 당연히 붙지 않겠어? 너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부족한 거 있으면 내가 채워주면 되지. 돈이 넘쳐나는데 뭐가 걱정이야? 당신은 이 빌딩 건물 주고 나는 족발집 체인점이 10개나 있는 잘 나가는 족발집 사장인데 우리 둘이 합치면 두려울 거 하나 없어. 내가 괜찮은 과외 선생 좀 알아봤는데 조만간 자리 만들 거니 한번 받아봐봐. 그 과외 선생과 공부한 애들은 죄다 서울대 붙었다더라. 비용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비싸긴 해도 우리 다정이를 위해서라면 내 재산 뭐도 줘도 하나도 아깝지 않지. 나는 당신이 더 걱정이야. 혼자서 빌딩 관리하는 것도 힘들고 지금까지 외롭게 지나와서 우울증 약도 먹고 있잖아. 그래서 조만간 정리할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줘. 나도 정말 들어가고 싶진 않지만 무작정 막 나갈 순 없잖아. 내가 최대한 유리한 쪽으로 상황을 만들어야 돈을 덜 뜯기지. 나는 우리가 만나고 있다는 걸 집사람이 몰랐으면 좋겠어. 이 건물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다종이한테 안 좋은 소문이라도 돌면 공부에 지장이 생길 거 아니야. 스트레스 받는 일을 줄여줘도 모자란데 더 키웠다가 대학 진학에 문제라도 생기면 어떡해? 자기가 그런 것까지 생각할 줄은 몰랐어. 너무 내 생각만 한 것 같다. 우리 딸이 요즘 공부가 잘 안 풀리는지 많이 답답해하고 있는데 과외 선생까지 알아봐줘서 정말 고마워. 나도 최대한 참고 기다릴게. 우리 다정이한테 다시는 되돌아 없는 중요한 시기잖아. 내가 너무 붙잡아서 괜히 문제가 커지는 거 아니야? 나도 같이 있고 싶었으니까 옆에 있어준 건데 당신 탓은 아니지. 그건 내가 잘 둘러대면 돼. 여기 동네에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데. 다정이 집에 들어왔겠다. 어서 들어가봐. 설마 했는데 남편이 저 몰래 정말 바람을 피우게 될 줄은 몰랐어요. 남편은 오토바이에 시동이 걸리고 건물 밖으로 나가려고 하길래 서둘러 밖으로 나와 몸을 숨겼고 남편은 저를 발견하지 못했는지 곧장 식당으로 향했어요. 다른 건 다 참아도 바람만큼은 참을 수 없다고 몇 번이나 얘기했었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 만났는지 둘이 나눈 대화를 봤을 때 이미 떼어놓을 수 없을 정도로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듯 보였네요. 너무 충격적인 상황을 겪게 된 저는 마음이 진정이 되지 않아 한참 동안 식당 주위를 맴돌았어요. 남편의 얼굴을 마주하게 되면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할 것 같아 최대한 진정이 될 때까지 밖에서 화를 삭혔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정신이 되돌아왔을 때 식당 안으로 발을 들이자 제 딸은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을 초대해 같이 밥을 먹고 있었어요.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의자에 앉아 신문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다른 여자한테 사랑의 표현을 아낌없이 하던 남편이 제 앞에서 연기하는 모습을 보니 이가 갈리더라고요. 제 딸이 옆에 없었다면 벌써 얼굴에 손을 수십 번도 아닌 수천 번은 올렸을 것 같습니다.
남편은 상간녀와 대화를 나눌 때 따뜻했던 목소리와는 다르게 저에게는 눈도 안 마주치고 술 약속이 잡혀 있다며 일찍 식당 일을 마무리해야 되겠다면서 저에게 식당 정리를 시켰어요. 저도 장사할 기분이 아니라서 행주를 남편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진 뒤 종업원들과 마감 정리를 했어요. 그렇게 가족 모두 집으로 돌아온 뒤 제 딸은 또다시 공부에 열중을 했고 남편은 외출 준비를 하길래 잠깐 대화 좀 하자고 거실로 불렀어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시계를 쳐다보던 남편은 용건만 간단히 하라더군요. 용건만 간단히 해. 나 지금 약속 시간 늦었거든? 지금 기분이 상당히 안 좋은데도 많이 참고 있는 중이니까 내 심기 건들지 말고 빨리 말해. 아까 종업원들 보고 있는 자리에서 내 얼굴에 행주를 던지면 어쩌자는 거야? 친구들과 대화 좀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늦을 수도 있는 거지.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그런 행동을 저지르면 종업원들이 나를 뭘로 생각하겠어? 요즘 내가 신경 쓸 일이 여러 가지로 많아서 많이 예민하니까 웬만하면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네. 당신이 친구들을 만나건 그런 건 상관없거든? 전화는 왜 안 받았어? 요즘 들어 아예 내 전화는 그냥 무시를 하더라. 당신이야말로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돼? 지금 내 감정이 어떤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당신 입장만 내세우지 말고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 잘 들어. 요즘 우리 나연이가 입시 준비하면서 학원에서 배우는 거 말고 따로 가이를 좀 받았으면 좋겠대. 아는 사람이 있으면 나연이랑 연결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얼마 전에 당신 입에서 가해 선생이 돼 얼핏 들은 것 같아서. 족발 사장이 가해 선생이랑 무슨 연관이 있어서 내가 알겠어. 나는 그런 거 전혀 모르니까 정 붙여주고 싶으면 당신이 직접 알아보면 되겠네. 그런데 지금 학원 다니는 것도 꽤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굳이 과외까지 받아야 돼? 그냥 학원 다니라고 해. 머리 좋은 애들은 학원도 안 다닌다더라. 그래서 알고 있는 가해 선생이 없다는 거야? 확실한 거지? 내가 알기론 당신이 꽤 유명한 가해 선생을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당신은 나연이가 잘 되는 걸 보고 싶지 않나 봐.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뭐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돈을 버는 이유가 뭐야? 하나뿐인 외동딸 건사 잘해서 나연이가 좋은 대학 가기 위해 우리가 열심히 돈 버는 거 아니야? 그런데 학원비도 아깝고 가외는 꿈도 꾸지 말라는 거야? 지금 내가 얼마나 많이 참고 있는지 알기나 해? 나가서 술 퍼먹을 생각하지 말고 자식을 위해 어떤 길을 만들어줘야 할지 고민 좀 해. 술이 인생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돈 좀 벌고 배가 부르니까 이제 막 나가도 된다는 거야? 아, 오늘따라 이 사람이 왜 그래? 뭐 잘못 먹었어? 당신도 지금까지 가회 얘기는 단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었잖아. 꼭 공부 못하는 것들이 가회 찾더라. 그런 거 다 돈만 버리는 거야. 상간녀 자식에게는 유명한 가해 선생을 붙여주고 자기 친딸은 학원비도 아깝다는 말을 꺼냈을 땐 그 여자에게 단단히 미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더는 참을 수가 없었고 서둘러 밖으로 나가버린 남편의 뒤를 따랐습니다. 제 딸에겐 남편이 바람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가 않았어요. 제가 남편의 뒤를 따라가자 언성을 높이며 화를 내길래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려친 뒤 참았던 분노를 터트리면서 외간 여자와 만나고 있는 현장을 목격했다고 말했어요. 그동안 네가 뭔 짓을 해도 다 참고 넘어갔던 건 나 혼자 감당하면 되는 문제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이악 물고 참아오면서 살아왔던 거야. 우리 딸 나연이한테 아빠 엄마 못난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 힘들게 버틴 거라고. 내가 너랑 그동안 살면서 큰 거 바랬어? 내가 다른 건 다 참아도 바람 피우는 건 절대로 안 된다고 했지? 그건 나한테 상처 주는 걸 넘어서 나연이한테도 평생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는 상처라고 했잖아. 그런데 나 몰래 바람을 피워? 너 오늘 배달 갔다가 하루 종일 안 들어오길래 배달간 건물에 찾아가니까
지하 주차장에서 외간 여자랑 은밀하게 대화를 주고받고 있더라. 그 여자가 그 빌딩 건물주라며? 그게 그렇게 마음에 들었어? 내가 너한테 왜 가해 선생에 대해 얘기했겠어? 그 여자 딸에게는 유명한 가해 선생 붙여주겠다며 벌써 돈까지 지불하고 다 알아봤다며. 그런데 내가 너한테 가해 선생 좀 알아봐 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학원비도 아깝다고? 너랑 피가 섞인 천륜인 나연이보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의 자식이 더 소중하다는 거야? 네가 이러고도 인간이야? 아무리 그 여자한테 정신이 나갔어도 지핏줄인 나연이한테 더 신경 써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고. 뭐야? 다 듣고 있었어? 너랑 어떻게 상황을 정리해야 되나? 정말 고민 많았었는데. 그럼 얘기가 쉬워지겠네. 나 그 사람과 가벼운 사이 아니야. 거기에다가 빌딩주라. 내 인생에 도움이 많이 되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 사람 딸에게 가해 선생까지 알아봐 붙여준 것도 내가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지. 너는 나한테 도움이 1도 안 되잖아. 어차피 일이 이렇게 됐으니 하루빨리 정리하고 각자 갈 길 가는 게 좋을 것 같네. 최대한 좋게 갈라서려 했는데 어쩔 수 없지. 합의금 적당히 챙겨줄 테니까 그 돈으로 나연이 데리고 앞으로 잘 살아. 당신은 악착 같아서 나 없어도 나연이 건사 잘할 거야. 이런 관계로 살아봤자 무의미하지. 저에게 조금의 미안한 감정도 없는지 되려 큰소리 치면서 이혼을 결심한 남편의 모습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 저는 또다시 손을 올렸지만 남편은 제 팔을 잡고 바닥으로 패대기쳐 버렸어요. 20년의 시간 동안 온갖 굳은 일은 다 하면서 바친 인생인데 그런 노력이 남편의 바람으로 결국 끝이 나게 된 거였죠. 이런 사실을 딸에게 어떻게 알려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과 한바탕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딸의 방문을 열어보니 공부에 열중하고 있었어요. 그런 딸에게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말을 꺼내면 앞으로의 미래가 완전히 바뀌어버리게 될 것 같아 그런 아픔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아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어요. 딸이 공부에 방해가 될까봐 최대한 조심스럽게 다시 방문을 닫은 다음 이 문제를 좋게 넘어갈 수 없어 시댁으로 향했어요. 시부모님도 당신 아들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제가 겪은 억울함을 하소연하려고 시댁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려는 순간 집안에서 웃는 소리와 함께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고 그날 지하 주차장에서 들었던 상간녀의 목소리도 함께 들려오길래 뭔가 잘못 흘러가고 있다고 판단하게 된 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고 상간녀와 처음으로 얼굴을 대면했어요. 저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느껴지는 건 두려움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당당함이었습니다. 올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다. 이제 막 대화 몇 마디 했을 뿐인데 뭐가 그리 급해서 연락도 없이 달려왔니? 굳이 너한테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고 눈앞에 보이는 대로다. 무슨 할 말이 있어서 온 거니? 이미 내 아들과 대충 얘기 끝났다고 들었는데 아직 볼 일이 남은 거야? 인생이란 게 원래 평탄한 삶을 살아갈 수는 없단다. 이런저런 사건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내일 당장 이 세상에 없는 존재가 될지도 모르는 게 인생인데 이 정도 일 가지고 충격받아서야 되겠니? 뭘 원해서 온 거야? 내 아들 말로는 위자료 몇 푼 주면 서류에 도장 찍을 거라던데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빨리 정리해야지.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위자료 몇 푼 받고 끝낼 것 같아요? 20년을 이 집 며느리로 인생을 바쳐 살아왔어요. 제 손을 거쳐간 족발만 수억 개라고요. 그런데 위자료 몇 푼 주고 땡치겠다면 퍽이나 서류에 도장 찍고 끝내겠네요. 대충 들어보니 그쪽 집안의 딸이 내 딸과 나이가 같은 것 같은데 대학 문제로 상당히 골치라며? 둘이 지금 만나고 있는 것도 모른다면서
대학 입학하고 나서 얘기할 거라는 건 일이 잘 안 풀리고 있다는 거겠지. 가해까지 붙일 정도면 머리가 좋은 편은 아닌가 봐. 내일 당장 니년 딸한테 가서 네가 내 남편 꼬셔서 바람 피우고 있다고 얘기 좀 해줄까? 온 동네방네 떠들어서 고개도 못 들게 하고 다니면 아마 걔 인생도 아작이 나겠지. 나랑 내 딸만 피해볼 순 없잖아. 내가 당하고만 있을 것 같아? 아직 서류에 도장도 안 찍었는데 얼굴 대면하고 다음 일까지 계획하고 있는 니들이 인간이야? 어차피 망가지게 될 거면 끝까지 한번 가보자고. 니들 인생이 순탄해지게 놔둘 것 같아? 내 딸 건드리기만 해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라도 너부터 끝장 볼 테니까. 나는 뭐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보잘것없는 게 어디서 협박이야? 뭘 원하는데? 섭섭지 않게 위자료주면 그걸로 새 출발하면 되잖아. 나 말고 좋은 남자 만나서 다시 시작하면 되지. 왜 구질구질하게 행동하려고 그래? 족발집 몇 개 주면 되겠어? 우리 아버지한테 족발을 받아서 운영해야 되니까 많이 불편하겠지? 그럼 그만큼 위자료로 더 챙겨줄 테니 그냥 적당히 하고 끝내자. 전조가리 파는 널 며느리로 받아들인 건 그래도 기본적인 장사는 할 줄 아니까. 내 아들 옆에서 일을 돕는데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 받아준 것뿐이다. 처음부터 네가 마음에 들어서 받아준 건 조금도 없었어. 나랑 살아오면서 너도 느끼고 있었잖아. 반대로 나한테 인사 온 경진 씨는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빌딩주인데 너랑 비교가 되겠니? 그 건물에 우리 족발집 하나 더 오픈할 수 있고 앞으로 우리 가족이 살아가는데 좋은 조건들이 너무 많은데 굴러 들어온 금덩이를 흘려보낼 수야 없지. 저는 이미 한 번의 이혼 경험이 있는데요. 그거 시간 지나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마음이 안 맞는 사람일수록 하루빨리 정리하는 게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길인 거예요. 그쪽이 우리 자기랑 맞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긴 건데 시간 끌어봤자 서로에게 이득되는 부분도 없는데 그냥 좋게 끝내요. 저는 두 연놈들과 저를 노려보고 있는 시부모를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정신 나간 여자처럼 행동하면서 온 집안을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이성을 잃어버린 모습에 당황한 그들은 저를 피해 다녔고 상간녀가 남편한테 저를 말려보라며 두려워하자 저에게 그만 난리치라며 소리를 지르더니 제 얼굴에 손을 올리더라고요. 저 또한 남편의 얼굴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손을 올렸습니다.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잖아요. 제가 그때 그 인간들을 이 세상에서 빛도 못 보게 만들려고 작정을 했는지 거침없는 행동을 보였고 눈이 돌아버린 저에게 두려움을 느끼곤 저에게 더 이상 접근하지 못했어요. 건들면 자신들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던 거였죠. 상간녀는 그런 저를 피해 도망을 치려 하길래 그 뒤를 바짝 쫓아 머리채를 잡은 뒤 바닥으로 내리꽂아 버렸어요. 그리고 더러워서 이혼해주겠다고 위자료나 준비하라고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소리를 지른 뒤 집 밖으로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너덜너덜해진 상태가 되어버린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아낸 뒤 목욕탕으로 향했어요. 그대로 집에 들어가면 제 딸이 놀랄까봐 헝클어진 머리와 붉어진 눈을 보여주고 싶지가 않아 목욕탕에서 씻고 나온 모습으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곧 제 딸도 알게 되겠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딸에게 마음의 준비도 없이 충격을 받게 하고 싶지 않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을 때 그때 얘기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딸 앞에서 눈물을 보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공부하는 것만도 힘들고 벅찬데 이런 문제로 딸에게 걱정을 안겨주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 다음날 평소처럼 행동하면서 식당에 나와 장사를 했고 남편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길래 그 뒤를 따라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저희는 남이 될 준비를 하게 되었죠. 마음 같아선 소송으로 가고 싶었지만 제 딸이 중요한 시기인 만큼
조용하게 처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상간녀한테도 위자료만 받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법원에서 헤어진 뒤 딸이 학원에서 끝날 시간이 된 것 같아 같이 저녁이나 먹으려고 학원으로 향하던 도중에 충격적인 광경이 눈에 들어왔고 저는 너무 놀라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상간녀의 빌딩이 화재로 불이 나고 있었고 사람들이 건물 안에서 급하게 대피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때마침 소방대원들이 도착해 화재가 난 건물 안으로 진입을 하려는데 바로 그때 건물 안에서 얼굴이 검게 그을러진 상태로 제 딸을 안고 나오는 남편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안도의 한숨도 잠시. 그런데 남편 품에 안겨있던 학생을 유심히 보니 제 딸이 아닌 다른 여학생이 아니겠어요? 그리곤 뒤이어 상간녀가 울면서 뛰어오더니 남편 품에 안겨있던 여학생을 끌어안으면서 어디 다친 곳은 없냐고 몸을 살펴주고 있었어요. 저는 남편한테 다가가 같은 건물 안에 있던 나연이는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는 순간 남편 입에서 걘 내 인생에 1도 보탬이 안 될 애라며 애비라는 놈이 그냥 두고 나왔다는 충격적인 말을 뱉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화재가 난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고 그런 저를 소방대원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섰어요. 무턱대고 들어가면 화재 연기로 인해 저까지 위험해진다며 소방대원을 믿고 구조가 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에 땅을 치며 오열을 했고 남편이 상간녀의 딸을 걱정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남편의 멱살을 잡고 난리를 쳤어요. 제 딸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땐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다고 온갖 욕을 퍼부어 댔습니다. 저는 제 딸이 제발 무사히 살아 돌아오길 간절히 바랬어요. 아무 일 없이 살아 돌아오는 것 말곤 바라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화재가 난 건물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던 그때 소방대원이 사람들을 구조해 오기 시작했고 한 소방대원의 품에 제 딸이 정신을 잃은 채 안겨 있었습니다. 급하게 달려가 상태를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서둘러 응급실로 가봐야 할 것 같다면서 구급차에 올려 태웠고 저도 그 뒤를 따랐어요. 그렇게 병원에 도착한 뒤 딸의 검사가 시작이 되었는데 천만다행히도 몸에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몇 시간 뒤 정신을 차린 딸을 보자마자 눈물을 쏟아낸 저는 괜찮냐고 물어봤는데 딸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에 엄청난 충격을 받아 온몸이 떨려왔어요. 화재 당시 남편이 학원으로 달려들어왔는데 제 딸과 상간녀의 딸 앞에서 조금의 고민도 하지 않고 상간녀의 딸을 안고 밖으로 뛰쳐나갔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제 딸은 그 학생이 상간녀의 딸인지 모르고 있는지 그 학생이 누구길래 친딸을 버리고 갈 정도였냐며 눈물을 쏟아내었어요. 저는 딸에게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그동안 제가 겪어왔던 모든 걸 털어놨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듣게 된 제 딸도 많은 충격을 받았는지 아빠에게 많은 상처가 분노로 변해 절대로 용서하고 싶지 않다면서 제 품에 안겨 쉬지 않고 눈물을 쏟아내었네요. 저는 그런 딸에게 그 인간들 보란듯이 잘 사는 게 복수라고 했어요. 제 딸은 그동안 제가 마음고생이 심했을 것 같다면서 자기 자신도 힘들 텐데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결심한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모녀는 그들에게 받은 상처를 안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저와 제 딸은 오로지 성공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렸고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이겨내고 잠시 숨을 고르니 벌써 13년이 흘러버렸습니다. 저는 지긋지긋한 족발집을 이어가지 않고 게장집을 차렸어요. 족발이 느끼한 감이 있어 반찬으로 게장도 같이 나갔었는데 매번 오시는 손님들이 제 게장이 맛있다면서 따로 식당을 차려도 될 정도라고 만족해 하셨습니다. 게장만 먹으려고 오시는 분들이 계실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시작하게 된 게장집은 생각 이상으로 잘 되었고 체인점까지 낼 정도로 빠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무작정 딸의 뒷바라지를 위해 달려오다 보니
제 몸을 돌볼 시간이 부족했는지 몸에 이상 증세가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밀 검사를 받아봤는데 갑상선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어요. 담당 의사 말로는 심각할 정도로 상태가 안 좋은 건 아니라서 치료만 잘 받으면 정상 생활이 가능하다는 말에 저는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았어요. 바쁘게 살아온 만큼 이제야 한숨 돌릴 수 있었고 여유 있는 삶을 살려고 했는데 암 때문에 제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작성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받고 안정을 취하고 있는데 옆 병실에서 오열하는 목소리가 제가 있는 병실에까지 들려왔어요. 상황이 많이 안 좋았는지 울음소리는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실 문을 열면서 딸이 들어오려던 순간 제 딸의 손을 낚아채 누군가가 끌어들였고 제 딸에게 소리치며 살려달라고 목소리를 높여 화를 냈어요. 그 광경을 목격한 저는 당황해서 몸을 일으켜 밖의 상황을 확인해 보기 위해 병실 문을 급하게 열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제 딸의 손을 잡고 애원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자마자 조금의 고민도 하지 않고 손부터 날아갔어요. 머리채를 잡힌 그 사람은 10년 전에 저와 제 딸의 인생을 망쳐버린 전시모와 그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제 손에 머리채를 쥐어뜯기고 있던 전시모는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아들 좀 살려달라고 제 딸에게 애원을 했는데 얼마나 제 딸을 흔들어댔는지 제 딸의 금속 명찰이 전시모의 손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제 딸은 자기가 담당 의가 아니기 때문에 도와줄 수 없다며 고개를 돌렸고 전시모는 그런 제 딸을 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왜 너를 설득시키려 하겠니?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너랑 결혼을 약속한 예비 신랑이라면서 아까 네가 담당 의사와 대화하는 거 전부 다 들었다. 그 의사가 나이는 젊은데 암 수술을 그렇게 잘한다면서 내가 소문 듣고 여기까지 왔는데 수술을 거부하면 내 아들, 아닌 너희 아빠는 어떡하니?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그리고 제 인생에 아빠는 원래 없었어요. 저는 이미 불타는 건물에서 그 사람에게 한 번 죽었어요. 건물 밖에서 나왔을 땐 제 앞에 저희 엄마밖에 없었는데 이제 와서 아빠 타령하면 제 마음이 열릴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도 설명드렸지만 저는 소아과 담당 전문의지 암 전문의가 아니에요. 그리고 수술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건 담당 의사 몫이잖아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네요. 여긴 병원이고 보는 사람도 많으니까 그만 소란 피우고 다른 병원 알아보세요. 여기 말고도 암을 치료할 수 있는 곳은 상당히 많거든요. 엄마, 이제 그 손 놓으세요. 저런 사람들 때문에 엄마 손 더러빌 필요 없어요. 내가 다른 병원 안 가봤겠니? 다 돌아다녀 봤는데 가망이 없다더라. 시간은 계속 가고 내 아들은 점점 힘들어하는데 뭐라도 해봐야 할 거 아니니? 내 전 재산 전부 다 줄 테니까 내 아들, 아니 네 애비 좀 살려줘라. 뭐든 다 한다니까. 자, 이 할미가 무릎까지 꿇은 걸로 부족하면 너희들 앞에 내가 엎드리마. 그러니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다오. 내 아들이 너랑 이혼을 하고 그 경진인가 뭔가 하는 여자랑 처음엔 잘 되는가 싶었는데 그 집 딸내미가 목숨을 구해준 내 아들과 부적절한 관계라는 걸 알고 충격을 받아서 집을 뛰쳐나간 적이 있었다. 그 이후 개를 찾겠다고 경찰에 신고도 하고 한바탕 난리가 났었는데 개가 간 곳이 어디였는지 아니? 자기 친아빠한테 가 있던 거였지. 그걸 본 그 여자가 내 아들과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을 것 같다면서 뒷딸을 버리고 내 아들과 시작할 수 없다고 이혼했던 전 남편이랑 다시 재결합을 했더랜다. 내 아들이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고 나서 다른 여자한테 만족을 느끼지 못한 채 10년을 혼자 살아왔어. 니들한테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과거에 저지른 용서받지 못할 행동 때문에 수소문 끝에 니들이 있는 곳만 겨우 알아내서 먼발치에서 지켜만 보고 있었다. 내 아들과 우리가 분명 실수한 건 맞지만 10년 넘는 시간 동안 잘못을 뉘우치며 살아왔었어. 니들 앞에 나타나고 싶었지만 우리가 무슨 면목으로 너희 얼굴을 보겠니? 내 아들이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지른 건 알지만 눈 딱 감고 한 번만 용서해 줄 순 없겠니? 그래도 네가 이 세상에 있게 만들어준 네 친애비잖아. 너랑 결혼 예정인 그 담당 의사에게 한 번만 수술을 해달라고 부탁하면 안 될까? 왜 다른 병원에서도 힘들 것 같다는 말을 했는지 아실 텐데요. 수술을 하다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거부를 했던 거였어요. 그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그때 그런 아픔이 있었다는 이유를 듣고 수술을 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겠지만 의사로서 가망이 없어 보이니까 수술을 거부했던 거예요. 전 남편은 대장암 말기로 이미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의사가 된 제 딸이 암 전문의인 예비 사이한테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면서 자기 아빠가 수술을 받으면 좋아질 수 있는지 물어본 것 같았어요. 성공 확률이 5%도 안 된다며 희박하다는 말에 수술을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제 딸이 아무래도 예비 사이의 손을 더럽히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성공 확률도 높지 않은 수술을 예비 사이에게 맡겨서 죽게 된다면 예비 사이가 정신적으로 힘들어질까봐 무조건 수술을 거부하라고 했던 거였는데 그 말을 전시모가 듣게 되었던 거였죠. 예비 사이가 암 수술 성공률이 높다는 게 소문이 많이 퍼져서 예약 환자도 상당히 많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시모는 제 딸을 이용해 우선적으로 자기 아들의 수술을 잡길 원하고 있었어요. 그것부터가 잘못된 행동인데 무릎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있다는 것도 가식처럼 비치고 있었네요. 제 딸은 계속 매달리는 전시모 때문에 화가 많이 났는지 병실 문을 열고 자기 아빠의 얼굴을 대면했어요. 그리고 딱 한마디 한 뒤 병실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살 날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명을 재촉하기보단 남은 명절 부여잡고 최대한 고통스럽게 버티면서 저와 딸에게 했던 과거의 행동에 대해 숨이 멎을 때까지 뉘우치다가 눈을 감으라며 평생 용서할 수 없다고 했어요. 학원에서 불이 났을 때 건물 안으로 들어온 자기 아빠를 보고 손을 뻗었지만 옆에 있던 상간녀의 딸을 안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화재로 뒤덮인 불길을 빠져나간 걸 평생 잊지 못한다면서 가망 없는 수술로 예비 신랑이 손을 더럽히고 싶지 않다고 소리를 지른 뒤 병실 문을 닫아 버렸습니다. 전시모는 자기를 낳아준 아빠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울면서 매달렸지만 강하게 뿌리친 뒤 뒤돌아섰고 그렇게 전 남편은 저희 모녀에게 과거의 행동에 대해 미안했다며 눈물을 보이곤 수술을 받지 못한 채 다른 병원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제 딸에게 많이 힘들지 않냐고 물어봤는데 화재가 났을 때 자기를 버리고 갔던 아빠의 뒷모습을 아직까지 잊지 못한다면서 후회는 없을 거라며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날이 있고 얼마 뒤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됐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뿐인 사람 인생,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막 살다가 떠난 전 남편이 떠났는데도 저는 아무런 감정에 동요도 안 생기더군요. 그만큼 저와 제 딸이 받은 상처는 말도 못했고 지금도 그때의 기억이 문득 떠오를 때면 이가 바득바득 갈리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그 사람이 떠난 뒤 오히려 속이 더 편합니다. 저와 딸을 버린 그 끝이 결국 죽음이었으니까요. 저도 힘든 시간을 보내온 만큼 갑상선암 수술 이후 몸이 예전 같진 않지만 그래도 딸과 함께 있는 지금의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행복합니다. 이제는 저도 삶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려고요. 딸이 결혼하는 모습도 봐야 하고 이쁜 손주도 안아보고 싶습니다. 제 긴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서도 인생을 살면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 순간이 올 때는 신중하시고 가정을 꾸리신 분들은
가족을 위해서 모든 걸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후회 없는 삶들을 사시고 여러분들의 마지막 페이지는 해피엔딩으로 마무리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후반에 접어든 한 집안의 장녀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항상 바라왔던 건 우리 가족의 행복이었습니다. 그거 하나 바라보고 앞만 보며 달려왔었죠.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복병이 저희 가족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게 되는 사건이 있었네요. 두 눈 뜨고 그냥 넘어가기에는 도가 지나친 것 같아 큰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어렸을 적부터 제 품에서 자라온 조카가 있어요. 막내 동생 내외가 예전에 교통사고로 둘 다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제가 조카를 키우게 됐었죠. 정말 제 자식처럼 모든 걸 쏟아부어 애지중지하며 키웠습니다. 그렇게 함께 지지고 볶으며 살다 보니 어느새 성인이 되었고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 결혼까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네요. 사는 거 뭐 별거 있겠어요. 서로 상처 주지 않고 잘 살면 저는 그걸로 만족했었어요. 비록 제 조카와 사이가 젊은 나이였지만 저도 젊은 나이 때 결혼해서 서로 의지하며 잘 살아왔었기 때문에 그 길을 똑같이 밟아갈 거라 생각했었죠. 그런데 조카가 결혼 생활한 지 3년 차가 되었을 때 제 눈이 의심될 정도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어요. 조카 사위인 김서방이 결혼을 했음에도 정신나간 행동을 저지르고 있었고 그걸 본 저는 뒤를 바짝 쫓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제 두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가 않았죠. 하지만 믿고 싶지 않았던 장면은 모든 걸 확실하게 만들면서 제 가슴은 철렁 내려앉고 말았습니다.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있던 저는 김서방의 뒤를 따라 음식점으로 따라 들어갔어요. 그리고 외간 여자와 서로 손을 맞잡으며 뜨거운 시선을 주고받고 있는 걸 건너편 테이블에 앉아 제 두 눈으로 확실하게 목격하게 되었네요. 핸드폰으로 조카 사이와 외간 여자의 모습을 전부 다 촬영하게 되었고 주고받는 대화까지 전부 제 귀로 듣고 있는데 너무 충격적인 대화라 물컵을 쥐고 있던 손까지 떨리고 있었습니다. 부모 없는 고아로 살아와서 인생을 잘 몰라. 그냥 나만 바라보며 살고 있는 쑥맥 여자라니까. 돈 빨아먹기 딱 좋은 여자지. 그래서 나한테는 언제 올 건데? 기다리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야. 애는 절대 만들면 안 되는 거 알지? 그럼 상황이 복잡해지잖아. 쓸데없는데 돈 나가는 거 나는 싫단 말이야. 정말 6개월 안에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는 거지? 당신이 왜 그런 여자랑 만나서 이런 불행한 삶을 사는지 정말 이해가 안 돼. 생각보다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냥 매달 벌어오는 돈이 일정한데 그거 하나 보고 접근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확실히 뭔가 있는 거지? 나한테는 말해줘도 되잖아. 그 여자 왜 붙잡고 있는 건데? 내가 푼돈 먹겠다고 당장 이혼하지 않고 미련하게 이러고 있겠어? 다 이유가 있어서 그래. 그 사람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서 남겨둔 재산이 꽤 있었나 봐. 예전에 사업이 잘 돼서 하루가 모자랄 정도로 정신이 없는데 불행히도 교통사고가 나면서 두 분 다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지. 그리고 그 사람 부모의 재산을 큰 이모님이 가지고 계시다가 성인이 됐을 때 전부 다 돌려주신 것 같아. 그런데 꽤 큰 돈을 받은 것 같은데 끝까지 지갑을 열지 않으려 하네. 내가 그러니 화가 안 나겠어? 지금의 삶도 여유롭기 때문에 굳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남겨둔 재산을 건들고 싶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결심했어.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그 재산 내가 전부 다 한꺼번에 가져갈 수 있게 만들 거야. 그러니까
오빠만 믿고 조금만 기다려줘. 그럼 나 떼부자 되는 거야? 내가 보는 눈은 있는 것 같아. 오빠 처음 봤을 때 돈 냄새가 진동을 했다니까. 우리 최대한 서두르자.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된 저는 당장 김서방의 머리채를 잡아 버리고 싶었지만 제 두 귀로 들은 것들을 전부 다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만 했어요. 그동안 믿고 있었던 김서방에게 큰 거 한 방 맞은 것 같은 기분이었고 이 사실을 제 바로 아래 동생에게 전부 다 털어놓으면서 녹화해두었던 영상을 보여주었죠. 동생도 마찬가지로 경악을 하면서 김서방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동생도 저와 똑같은 충격에 빠진 것 같아 보였어요. 저희는 침착하게 모든 일을 헤쳐 나가야만 했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항상 지혜롭게 처리하기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 왔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분명 저희 가족이 최소한의 피해로 김서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습니다. 저희는 이 사실을 알게 된 이후 김서방의 행동과 말투들에 대해 전부 다 필터링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기 전에는 항상 좋은 모습만 보였었는데 바람 피우고 있던 모습을 확인하게 된 이후부터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가식투성이로 보이게 되었죠. 매번 이렇게 신경 써주지 않으셔도 되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민영이 잘 챙겨주도록 노력할게요. 이모, 오늘 무슨 날이야? 그동안 받아봤던 상차림은 아무것도 아니었잖아. 큰이모 요리 실력 좋은 거 알고 있었지만 오늘은 다른 때와 다르게 분위기도 많이 달라 보이는데? 무슨 일들 있었어요? 앞으로 이 사람과 더 잘 사는 모습 보여줘야 되겠는걸? 그래, 앞으로 둘이 더 잘 살라고 이모들이 오늘 특별하게 신경 쓴 거야. 요즘 이모들이 많이 바빠서 제대로 신경 써주지 못했었잖아. 그래도 민영이 너 결혼하기 전에는 이모들 옆에 있었으니까 걱정이 없었는데 지금은 살림 차려서 따로 살아서 그런지 시간도 잘 안 맞고 여러 가지로 상황들이 많이 바뀌어서 그런지 그간 너한테 소홀했던 것 같아. 이모들이 신경 좀 써봤으니까 많이 먹으렴. 김서방, 음식은 입맛에 맞고 내 막내 동생이었던 민영이 엄마 역할을 김서방이 대신 해줘서 우리가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으니 조금 신경 못 써준 거에 대해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민영이 좀 잘 챙겨주게.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부모 없이 자라와서 그동안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어. 이제서야 의지할 사람을 찾게 되었는데 무너지는 모습 나는 보고 싶지 않거든. 그래서 좀 더 신경 써달라고 이렇게 신경 좀 써본 거니? 우리 마음 받아주겠나? 당연하죠. 제가 그래서 민영이 옆자리를 지금 이렇게 지키고 있잖아요. 제가 민영이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있는데요. 제 모든 걸 걸어서라도 민영이 옆에 있을 테니 마음 편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불안해 하셔서 솔직히 제가 부담스러웠던 건 사실이에요. 저도 집안의 가장이 된 사람인데 아직까지 저를 믿지 못하시는 것 같아 항상 서운했었거든요. 사위를 위해서가 아닌 제 조카를 위해서 저는 동생과 함께 그날 처음으로 상당히 많은 음식들을 한 상 차려줬었어요. 조카의 눈에서 조만간 눈물이 쏟아져 내릴 걸 생각하니 제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아파졌습니다. 이중적인 얼굴로 제 조카를 지켜주겠다고 입에 침도 바르지 않고 뱉어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김서방의 모습은 너무 역겨웠고 속에서 천불이 날 정도로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네요. 동생도 그런 김서방의 모습에 손을 부들부들 떨었지만
저희는 때를 기다렸어요. 한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기 위해 저희가 가진 모든 걸 걸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던 김서방은 입이 찢어질 정도로 차려진 밥상이 기분이 좋은 듯 웃고 있었네요. 동생은 정신없이 입에 음식을 넣고 있는 김서방의 모습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었는지 몸을 돌려 급하게 방으로 들어갔어요. 조카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어서 그런지 김서방이 자기 남편이라고 숟가락 위에 갖가지 반찬들을 올려주면서 행복하게 웃는 모습을 눈앞에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모든 걸 숨긴 채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최대한 노력하면서 김서방과 조카를 대해 주었죠. 그렇게 한참 동안 저희 집에서 시간을 보낸 조카와 김서방이 집으로 돌아간 뒤에 동생은 현관문 앞에 주저앉아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어떤 마음인지 저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동생을 부축해 침대에 눕혀 주었어요. 언니, 나 아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우리가 만든 음식이 그놈 입에 들어가는데 식탁에 올려져 있던 음식을 전부 다 그놈 면상에 던져버리고 싶었다고. 우리 민영이 어떡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조만간 받게 될 상처에 내 마음이 찢어질 것만 같다고.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내 모든 걸 쏟아내서라도 그놈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벗겨내 버릴 거야. 일단 진정 좀 해. 이 사실 우리만 알고 있는 거야. 힘든 거 알고 있는데 감정 조절 못하면 우리 가족들이 전부 다 알게 되잖아. 그러다 민영이 귀에 들어가기라도 하는 날엔 우리 계획은 전부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거라고. 그러니 힘들어도 우리 조금만 참자. 나도 지금 이런 상황 견디기 힘들지만 그놈에게 복수할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때 우리의 모든 걸 쏟아내면 되는 거라고. 민영이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면 그놈의 눈은 피눈물 흘리게 만들 거니까 조금만 견뎌내자. 동생은 한참 동안 눈물을 쏟아낸 뒤에야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날 이후 저희는 조카 사이의 모든 행동들을 전부 하나도 빠짐없이 보고받고 있었습니다. 금전적인 지출이 상당했었지만 저희에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동안 제 딸처럼 키워왔었기 때문에 조카가 받은 상처보다 몇 배는 더 큰 상처로 되돌려주고 싶었네요. 그렇게 하나하나 증거물들이 쌓이면서 저희가 계획했던 일들도 하나둘 준비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갈 때쯤 조카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조카 사이가 저희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길래 일단 상황을 막는 게 좋을 것 같아 핑계를 대기 시작했죠. 이모, 나 이번 주말에 그이랑 함께 동해바다 보고 오기로 했거든? 이왕 간 김에 이모 필요한 거 있으면 돌아오는 길에 사오면 좋을 것 같은데? 뭐 필요한 거 있어? 작은 이모는 필요한 게 없다고 하던데 그래도 뭐 좀 사오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민영아, 이번 여행 꼭 가야겠어? 지금 작은 이모가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아. 나중에 시간 될 때 다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작은 이모한테 무슨 일 생기기라도 한 거야? 저번에 식사 초대 받았을 때 작은 이모 표정도 안 좋아 보이던데 내가 괜히 오버하는 것 같아서 기분 좋은 날 분위기 망치기 싫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거든. 작은 이모한테 무슨 일 있는 거지? 그게 너희 작은 이모가 몸에 문제가 생겼어. 암이래. 그것도 췌장암. 그래서 최근에 병원에 다녀왔는데 의사가 서둘러 항암 치료받길 권하고 있어. 너한테 이런 말 해주기가 상당히 껄끄러웠고 작은 이모도
너한테 말하지 말라고 걱정시키고 싶지 않다고 나한테 부탁하길래 그동안 말을 안 하고 있었거든. 췌장암이라는 게 암 중에서도 고치기 힘든 병인가 봐. 그래서 거의 가망이 없는 것 같더라고. 병원에 입원을 하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리길래 그것 때문에 지금 분위기가 좋지 않아. 지금 이런 상황을 너한테는 비밀로 하라고 작은 이모가 부탁했지만 입원하지 않겠다는데 어쩌겠어. 너한테 얘기해서라도 입원하는데 설득시켜야지. 그러니 이번에 여행 가는 건 일단 미루는 게 좋을 것 같아. 여행은 언제든지 또 갈 수 있는 거잖아. 조카는 준비되지 않는 말들을 듣게 되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지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했었어요. 바로 동생 집으로 가겠다는 조카와 전화를 끊은 뒤 급하게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저도 모르게 했던 거짓말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돌발 상황을 대처할 수밖에 없었어요. 동생은 갑자기 자기가 췌장암 판정을 받은 환자로 연기를 해야 해서 당황스러워했지만 조카가 여행을 떠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게 최선이었습니다. 김서방을 미행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상간녀와 대화를 주고받았을 때 강원도 여행을 가는 날이 범행을 저지르는 날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발빠르게 움직이려 했었는데 조카 사이가 먼저 움직이려 하고 있길래 일단 강원도로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최선의 방법이었네요. 그렇게 조카는 제 동생이 있는 집으로 출발을 하게 되었고 저도 급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슬퍼하고 있었지만 단 한 사람, 김서방만 지금의 상황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지 표정 관리가 되지 않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계획에 차질이 생겼으니 당연히 기분이 좋지 않았겠죠. 저는 더 이상 시간 끌 필요도 없고 조카의 안전을 위해서 모두가 한자리에 모였을 때 그동안 준비하고 있던 계획을 터뜨리기 위해 조카의 손을 잡으면서 눈물을 쏟아내었습니다. 민영아, 내가 너한테 이런 부탁하는 게 정말 염치 없지만 지금 너희 작은 이모가 집안 사정이 너무 안 좋아.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야. 항암 치료받는데 돈이 꽤 드는 거 알고 있지? 그런데 이번에 작은 이모가 운영하던 사업도 무너지는 바람에 꽤 많이 빚이 생겼어. 원래 얼마 전에 식사 초대했을 때 그때 얘기하려 했는데 너한테 피해 주는 건 아닌 것 같아 결국 말을 할 수가 없었지만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져서 어쩔 수 없이 얘기해야 될 것 같아. 내 막내 동생이었던 너희 엄마가 남기고 간 재산 있잖아.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미안하지만 이모를 위해서 도와줄 수 있겠니? 당연히 그렇게 해줄 수 있죠. 작은 이모가 다시 예전처럼 건강한 몸으로 회복이 될 수 있다면 내가 가진 전부도 드릴 수 있어요. 잠깐만. 그게 당신 나랑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게 무슨 말이야? 그 많은 재산을 치료하는데 전부 다 사용하겠다는 거야? 췌장암은 항암 치료를 받아도 완치 판정을 받기 힘든 암이라고. 민영이를 키워주셨더라도 이건 아니지 않아요? 이건 그냥 돈을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나는 집안의 가장이고 당신 남편으로서 이건 반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내가 벌어서 모은 돈도 아니고 부모님께서 남겨두신 재산이야.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고 가지고 있었던 건 혹시 모를 일들을 위해서 허튼 데 쓰지 않고 있었던 거라고. 당연히 필요한데 사용하는 건데 당신이 왜 하지 말라고 막아서는 거야? 나는 당신 남편이야. 다른 것도 아니고 돈 문제인데 당연히 개입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우리 앞날에 꼭 필요한 돈을
희망 없는 곳에 투자하고 싶지 않아. 어차피 췌장암 걸리면 가망이 없다는 거 당신도 주변에서 많이 들어와서 알잖아. 부모 없이 자라와서 판단이 잘 안 서는 거야? 당신은 나를 믿어야 되는 거라고. 만약 그 돈을 항암 치료하는데 전부 사용하겠다면 내 말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당신이랑 정리하겠소. 한두 푼도 아닌데 지금 그걸 전부 다 쏟아붓겠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조카 사위가 반대하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민영이는 사위의 얼굴에 손을 올려 붙였어요. 실망한 듯한 눈빛으로 자기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조카는 사위한테 한치의 고민도 하지 않고 자기가 내린 결정에 반대하겠다면 갈라설 마음도 있다며 더욱더 강하게 나왔어요. 지금까지 저와 동생이 조카를 친딸처럼 키워왔기 때문에 저희를 부모로 생각한 거나 다름없었죠. 그래서 조카는 사위의 반대 입장을 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렇게 되자 순식간에 분위기는 안 좋아졌고 저도 어느 정도 분위기가 고조된 걸 확인한 이후에 제가 그동안 모아두었던 증거 자료들을 전부 다 꺼내 놓았어요. 무작정 조카한테 사위가 바람 피운다고 말했다면 분명 그에 따른 상처가 너무 컸겠지만 어느 정도 사위한테 안 좋은 감정이 들어간 상태에서 왜 반대를 하고 있는지 이유를 알게 된다면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채 받는 상처보다 덜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계획을 꾸미게 된 거였죠. 그래서 1차적으로 사위 앞에서 상간녀와 함께 나누었던 녹음된 내용을 들려주었고 그때부터 사위의 안색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위가 강원도로 여행을 떠나려고 했던 이유는 사고사로 위장해 조카가 물려받은 재산을 갈취하려는 계획이 들어가 있었고 자기 남편에게 안 좋은 감정 상태로 이런 사실들을 듣게 된 조카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지 사위의 멱살을 잡은 채 난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조카 외에 상간녀와 만남을 가졌던 모든 증거물들을 사위 앞에 던져 보이면서 앞으로 피눈물 나는 인생을 선사해 주겠다며 그 자리에서 핸드폰을 들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초인종이 울렸고 현관문을 여는 순간 조카 사위는 경악을 하고 말았네요.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뭐냐고? 나한테 결혼 허락해달라고 애원하더니만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러? 네가 지금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알아? 그냥 단순히 바람만 피우고 끝난 게 아닌 새아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갈취하기 위해 범행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범죄의 성립이 된다고. 철저한 범행을 저지르려고 강원도에 인적이 드물고 CCTV도 없는 곳에 몇 번이나 상간녀와 찾아간 건 치밀한 계획을 세우려고 연습했다는 거잖아. 그것만으로도 너는 벌써 죄목이 무거워진다는 거 몰라? 당장 무릎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거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널 경찰서로 끌고 갈 거야. 너도 그렇고 그 여자도 감옥에서 몇 년 살고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앞으로의 인생에 네가 저지른 이런 행동들이 오리뼈처럼 따라 붙을 거라고. 그리고 나 또한 너를 오늘 이 시간부터 내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으마. 아빠,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공경에 처해 있으면 당연히 도와주셔야죠. 저는 아빠 아들이잖아요. 절대 콩밥 먹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바람 피운 거 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게 범행으로 인정된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치기 시작하자 사부인께서 사위의 뺨에 손을 올려붙였고 사돈어른께선 사태 심각성을 전혀 모르고 있다며 그 자리에서 부모의 손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네요. 그리고 사돈분들은 자식을 제대로 키우지 못한 부모 잘못이라며 저희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며 죄에 대한 처벌은 받게 할 거라고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경찰을 기다리고 있을 때 사위한테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전화를 받지 않으려 했지만 계속해서 울리는 전화에 어쩔 수 없이 전화 통화를 하게 된 순간 사위는 얼굴빛이 하얗게 질려버렸고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저희는 사위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대표에게 그동안 사위가 저지른 행동들에 대한 증거물 전부를 퀵으로 보내줬었고 그걸 전달받은 대표가 충격을 받았는지 그 자리에서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사위는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모든 걸 잃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뒤이어 경찰들이 찾아왔고 사위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죠. 하지만 이런 안 좋은 상황에서도 사위는 자신의 잘못을 결코 인정하지 않았어요. 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했는데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도와주실 거잖아요. 그렇다고 피를 나눈 자식을 정말 버리실 작정이에요? 결혼을 하고 살다가도 다른 여자한테 눈길을 돌릴 수 있는 게 남자 아닌가요? 그런데 민영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너무 쉽게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라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계획 좀 한 거 가지고 제가 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건데요? 범행이 저질러진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잘했다는 거야? 자네는 벌써 내 조카를 2번이나 죽인 거나 다름없다고. 바람 피운 것도 모자라서 내 조카가 가지고 있는 재산까지 탐하려 들어?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니? 인생이 네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쉬운 게 아니라는 걸 이번 일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꼈으면 좋겠다. 우리는 절대 합의하지 않을 거고 법적인 처벌 그대로 갈 거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피눈물 좀 흘려봐. 네가 밖으로 나온다고 해서 정상적인 생활 가능할 것 같아? 네가 어디를 가던 내가 꼭 찾아내서 사회에 발도 들이지 못하게 만들 거야. 세상은 돈으로 뭐든지 할 수 있거든. 인생을 포기할 때까지 너를 괴롭힐 거니까 웬만하면 감옥에서 안 나오는 게 좋을 거다. 2번 다시 내 조카 앞에 나타나지 말고 세상 밖으로 나오지 마라. 내 눈에 띄는 순간 넌 끝이야. 저희는 최대한 많은 처벌을 주기 위해 대형 로펌에 의뢰를 하게 되었고 사위의 재질은 상당히 무겁게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범행을 계획한 것도 범죄인데 그에 따른 증거물들과 치밀하게 준비하려고 몇 번이나 같은 곳을 찾아가서 연습을 했다는 건 명백한 계획적인 범행으로 최대 22년까지 적용이 되지만 사위는 3년의 징역을 선고받게 되었고 항상 사위와 동행을 했던 상간녀는 범죄 수행에 필수 불가결한 역할을 담당하면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했다고 보기 때문에 2년의 징역을 선고받게 되었네요. 그렇게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된 이후 조카는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이 되었고 지금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조카 사이에 바람 피우는 장면을 목격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조카는 저희 곁에 함께하지 못했겠죠.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한 순간이었네요. 조카는 동생이 췌장암이 아니라는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자기를 구해줘서 감사하다고 눈물을 보였습니다. 사람은 겉모습만 보곤 알 수 없다고 하더니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처음 사위가 인사하러 왔을 때 정말 착해 보였고 제 조카만 사랑해 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저희가 모르는 이중적인 모습에 너무 큰 충격에 빠졌었습니다.
조카가 회복이 빨라 저희도 지금은 안심이 되지만 그놈이 감옥에서 나와 분을 품고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는 건 아닌지 그게 좀 걱정이 되긴 하네요. 사돈 어른께서 제가 걱정하고 있는 문제들은 신경 쓰이지 않게 안에서 해결한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불안한 마음은 떨쳐낼 수가 없네요. 그놈이 감옥에서 나오기 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저희 가족이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의견 주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